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천에서 개업하고 있는 장좋은 내과 원장 박동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일반적인 질환에 대한 원인이나 치료 아니면 어떤 검사를 누구한테 받아야지 좋으나 뭐 그런 종류의 내용이 아니라 아 병원에서 많이 환자분들한테 듣게 되고 또 환자분들은 많이 실망하거나 또 불만을 갖게 되고 또 의사는 그런 불만 때 보다 보면 환자분이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아요. 뭐 가시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뭐 내시경 해도 정상입니다." 아니면 "배가 계속 아픈데 어 무슨 검사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 저는 만성 위염으로 몇십 년째 앓고 있는데 병원에서 뭐 이런저런 검사 다 하라고 그랬는데 원인도 찾을 수 없고 "이게 난치병인가요?" 그렇게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든 분이 있습니다. 어 그런 상황에서 의사는 또 이제 검사를 하게 되고 검사가 끝나고 이런 내용을 설명하면 환자분은 또 역시 또 원인을 찾지 못했군요. "저는 그렇게 희한한 병일까요?" 하면서 계속 이제 괴로워하면서 여러 가지 병원을 전전하고 또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어떤 경우는 일상적인 생활을 못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일반적인 병원 다니다가 대학병원까지 가도 뭐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쪼금 이상한 의사나 혹은 이상한 데 빠지셔 가지고 굉장히 돈적인 낭비나 정신적인 힘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런 문제를 겪는 분이 많기 때문에 고거 주제로 한마디로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원장님 검사는 다 정상인데 저 왜 배가 아프지요?" 라는 주제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연 내가 느끼는 증상, 이 아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냐 거기서부터 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아프다는 거는 곧 통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증을 느끼는 과정과 그 통증의 종류를 알아보고 배가 아프다고 했을 때 병원에서 하는 검사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검사는 다 정상인데 배가 아픈 질환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검사는 정상인데 '왜 나는 배가 아플까?' 하는 그 이유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런 질환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증은 기본적으로 신체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자극 및 손상과 관련된 감각이나 감정적 경험을 의미합니다. 뭐 말로 들어보면 좀 이렇게 애매할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통증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뭐 뾰족한 물체에 손이 댔을 때 아프거나 피가 나는지 또 불 같은 데 손을 댔을 때 아픈지를 그런 거를 모릅니다. 근데 한두 번 이제 겪어 대면서 '아 이거는 되게 위험한 거구나.' 그런 걸 인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통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증은 아프고 불편하고 괴로운 어떤 증상, 불편함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통증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이나 뾰족한 물질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고 또 우리 몸에 염증이나 암이 생기는 부분에서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찾아서 제거하고 치료할 수도 있고 또 부상당하거나 손상된 신체가 통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회복할 수 있어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매우 필수적인 감각입니다. 하지만 이 감각이 매우 중요하고 생존에 필요하고 병을 치료하고 또 상처를 아물게 하는 감각이지만 이 감각에 대한 오류 혹은 이해가 없을 때는 어떤 병에 대한 집착이나 어떤 정신적인 어떤 통증을 느끼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통증을 일으키는 과정 및 종류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절이라고 보면
관절염이 생기거나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치게 되면 상처가 나게 되고 거기에서 많은 염증 물질이 분비됩니다. 그러면 신경 말단에 위치한 통증, 아픔을 인지하는 기관이 활성화되면서 전기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 전기 신호는 신경을 따라서 척추를 따라서 뇌까지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뇌는 통증 신호를 인지하고 어느 정도의 통증이 있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통증을 느끼는 강도, 그 통증의 양상은 최종적으로 뇌에 전달된 신호를 가지고 이때까지 경험이나 뇌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기전을 통합해서 최종적으로 뇌는 통증의 위치 및 강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런 네 가지 패스웨이의 경과에서 우리는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심해성 통증. 심해성 통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느 부위에 상처가 났거나 염증이 생겼거나 암이 생겼거나 병전을 일으키면 그 부분이 아프게 됩니다. 즉, 심해성 통증은 말단부, 신경, 뇌, 그리고 우리가 결정을 하는 부분, 이 1, 2, 3, 4 패스웨이를 그대로 통과하는 통증입니다. 그리고 신경병성 통증이 있습니다. 신경병성 통증은 말단부에는 아무런 자극이 없는데 이 신경 자체의 염증이나 변성으로 계속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뇌내에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당뇨병을 오래 앓거나 알코올 중독이 되거나 우리가 대상포진 같은 게 걸려서 신경이 손상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실제로 피부나 관절에는 아무런 상처나 암이 없어도 그 부분이 아프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경통증은 기능성 통증은 스트레스나 신경성 정신질환 같은 데 생기게 됩니다. 이 기능성 통증은 뇌에서 통증이 있다고 통증의 신호가 왔다고 판단하고 통증이 있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언뜻 봐서는 잘 이해가 안 가겠지만 그 팬텀 피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군인이 오른쪽 다리에 총상을 입어서 엄청난 통증을 오른쪽 다리에 호소합니다. 1주, 2주 치료했는데 감염이 심해서 도저히 다리를 살릴 수가 없어서 그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게 된 케이스, 그런 경우를 보면 일부 환자에서 오른쪽 다리는 절단해서 없는데 계속 그 오른쪽 다리가 엄청 아프면서 통증을 호소합니다. 아파 죽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는 다리에서 나오는 신경도 없는데 뇌에서 너무 오랫동안 그쪽에서 통증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통증이 있다고 인지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진통제를 쓰거나 아무리 설득해도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치료를 하는 방법 중에 예전에는 거울, 지금은 가상현실 같은 거를 활용해서 없어진 다리가 있는 것처럼 환자를 인식시키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통증은 지금 가상현실이나 거울로 만든 그 다리에서 온다는 거를 얘기하고 거울을 치우거나 이게 가상현실이지 당신은 다리가 없다라는 걸 인식시키면 일부 환자 같은 경우는 뇌에서 우리가 리셋 버튼을 누른 것처럼 맞아. 다리가 없지 하면서 통증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환자가 호소하는 대부분의 통증은 심해성 통증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통증은 기능성 통증도 있고 신경병성 통증도 있습니다. 특히 이 치매성 통증에서 상처나 염증이나 암은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찾을 수 있지만 경련이 일어난 거거나 기능적인 부조화는 치매성 통증이지만 다양한 엑스레이 검사나 육안으로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 질문이 몇 개 들어오긴 했는데 지금 내용 주제랑 약간 차이가 있어서요. 일단 제가 오늘 이 통증이 왜 느끼고 하는 강의가 끝난 다음에 이 내용과 연관 있는 질문서부터 해서 시간이 되면 여러분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아플 때 병원에서 하는 흔한 검사들입니다. 영상 검사로는 복부 단순 엑스레이, 각종 초음파 검사, CT, MRI, 혈관 촬영 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는 대부분 몸에 염증이 있는지, 암 표지자가 있는지, 간염이 있는지, 췌장에 염증이 있는지 그런 걸 보는 혈액 검사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주 하는 검사는 아니고 대학병원에서 일부에서 하는 검사는 심전도처럼 위에도 전기 신호가 납니다. 그래서 위의 전기 신호를 체크해서 위가 너무 천천히 수축하는지 너무 빨리 수축하는지 부정맥처럼 위가 조화롭지 않게 수축하는지 보는 위전도, 식도로 위산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보는 식도 산도 측정기, 그리고 우리가 물을 마시거나 침을 삼킬 때 식도 내 압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는 식도 내압 검사, 그리고 항문에 풍선 같은 거를 넣어서 풍선을 점점점 부풀렸을 때 어느 시점에서 풍선을 배출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을 보는 검사, 그리고 핵의학 검사에서 방사선 동위원소가 들어있는 김밥을 먹던지 뭐 그랬을 때 그게 얼마나 지나서 위를 통과하는지, 담낭이 얼마나 잘 수축하는지 그런 것을 보는 핵의학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배가 아플 때 다양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검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검사는 대부분 아까 말했던 치매성 통증, 즉 피부나 관절이나 어떤 장기에 직접적인 염증이나 암이나 그런 거로 물리적인 압력을 가해서 또는 염증 물질을 분비해서 통증을 일으키는 치매성 통증의 원인, 경련을 제외한 치매성 통증의 원인을 찾는 검사입니다. 암이나 농양은 초음파나 CT, MRI, 염증이나 암은 혈액검사, 경련, 수축 같은 거는 아까 말했던 위전도, 식도 내압, 항문 내압, 각종 핵의학 검사 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병원에서 받는 대부분의 검사는 치매성 통증, 그리고 그 치매성 통증 중에 경련이나 수축 같은 기능적인 것을 제외한 것을 찾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기능성 통증 그리고 신경성 통증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표현일 수 있는데요. 검사는 다 정상인데 배가 아픈 질환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표는 대략적으로 아까 말한 암이나 염증 때문에 생기는 소화기 질환, 그리고 경련이나 기능 부조화로 생기는 운동장애 질환, 그 다음에 우리가 신경성으로 얘기하는 어떤 기능적인 질환, 우리가 소화기 질환을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검사는 이 올가닉 GI 디스오더를 찾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어떤 분이 복통을 일으켰을 때
극히 일부만 이런 암이나 염증 때문에 통증을 일으키는 거고 나머지의 원인은 운동 장애나 기능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큼은 대부분의 환자가 통증을 느끼는 질환이지만 병원에서 하는 검사는 다 정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기능성 질환은 환자분의 라이프 스타일, 어렸을 때의 어떤 자라난 환경, 그다음에 유전적인 것, 그런 것이 작용하고, 그다음에는 정신 사회적인 어떤 요소,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그런 것들, 그리고 생리적인 거, 어 감각 이상이나 운동 장애나 어떤 그런 것들, 세균,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다양한 기능성 질환을 유발하고, 그것 때문에 다양한 치료를 받기도 하고 또 무시하면서 잘 지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떤 삶의 질이 떨어져서 굉장히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입니다. 지금 이 테이블이 굉장히 긴데요. 이게 결국은 기능성, 식도, 위, 장애, 다양한 어떤 기능성 질환이고, 일반적인 검사를 했을 때 다 정상으로 나올 수 있는 질환들입니다. 우리가 의사들이나 환자들이 "내 병이 뭐냐."고 물었을 때 뭐 "위암입니다. 위궤양입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입니다." 얘기하는 것은 병명을 얘기하지만, 여기 수많은 병명들은 사실 진단하기도 어렵고, 진단되었다 하더라도 쓰는 약이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구별을 안 하고 그냥 "신경성입니다." 아니면 어 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지나가게 되는 다양한 질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요약하면, 대부분의 검사는 암이나 염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고, 대부분의 복통은 암이나 염증에 의하여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복통 환자의 검사는 정상입니다. 근데 환자 입장에서의 아쉬운 점은, 의사는 환자가 왔을 때 큰 병이면 어떡하지? 내가 암이나 염증을 놓쳐서 괜찮다고 얘기했을 때 환자분이 그걸 방치하다가 크게 합병증이 생기거나 어 큰 병으로 사망하거나 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 그것만 아니면 뭐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약숨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환자분이 어떤 증상이 있어서 오면 암만 아니면 되지 하면서 "이거 검사하세요." 얘기하고, 암만 아니면 "아 다 괜찮아요. 별 문제 없어요." 하고 그냥 관심이 급격히 이제 줄어들기도 하고, 또 복부에 불편감이나 통증이 있어서 오신 분한테 지금은 암이나 궤양 있나 뭐 그런 걸 보려는 거고, 검사를 하더라도 대부분은 그런 검사에서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기능적인 이상이나 심리적인 이상을 진단하려면 "이런 검사를 해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면, 설명도 되게 급해지고 길어지고, 또 환자분이 검사를 안 하게 됨으로써 의사의 불안감이나 어떤 '암을 놓치지 못하면 어떡하나.'라는 것을 가중시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예 의사들이 특별한 설명 없이 검사를 하려고 해서 환자들은 '아 이 검사를 하면 내가 통증의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하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그냥 신경성이라고 하고 그냥 약 주고 조그만 병원 가 보시라고 하거나 뭐 스트레스 관리하시라고 하면서 환자에 대한 관심이 이제 급격히 이제 사라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실은 미리 검사하기 전에 이 검사의 한계와 목적을 충분히 설명시켜 주면 환자가 아 검사에서 정상이 나왔을 때 '아 큰 병원은 아니지만 이런 기능성 질환이고 요거는
생활 습관도 좀 바꾸고 음식도 요렇게 바꾸시고 제가 드리는 약을 드리는데 처음부터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봅시다. 그런 의사의 얘기를 좀 더 신뢰감 있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검사와 그 검사 여부에 따른 치료 방법의 차이를 미리 잘 설명하면 어 그 기능성 장애나 심리적인 문제로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어 치료를 잘 따라오면서 어 치료도 잘 되고 계속 병원을 쇼핑하고 계속 자기 병에 대해서 더 의심하게 되면서 그 증상이 커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할 주제를 어느 정도 얘기하고 요게 마지막 슬라이드여서요. 질문 온 거 몇 개 대답하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칩 매니아님의 질문인데요. 통증은 양상별로 심각도나 질환의 차이가 있나요? 그런 질문이고요. 뭔가 쥐어짜듯한 통증, 찌르는 통증, 욱신거린 그런 통증의 차이요. 요런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내과 의사가 되면 혹은 트레이닝 시킬 때 통증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통증을 구분하라고 합니다. 통증의 위치, 그다음에 통증의 양상. 여기서 말했듯이 쥐어짜르는 거냐, 뭐가 누르는 거냐, 욱신거리는 거냐, 또 통증의 정도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복부에 통증이 있다. 그렇게 할 때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다 그러면 저희는 기능성 장애로 위가 경련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속이 엄청 쓰리면서 아프다. 그리고 뭐 찌르는 듯하고 아프다. 그러면 위산 분비 때문에 통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통증이 뭐 바위가 누르듯이 아프다든가 답답하면서 아프다 그런 경우는 상복부이지만 심장 아래쪽에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때문에 통증이 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의 위치랑 통증의 양상은 그 병이 어떤 것을 아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통증의 심각도는요.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심하게 아팠다. 혹은 조금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만 아팠다가 다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아팠다고 하면 요로 결석이나 담낭의 돌, 그다음에 뭐 췌장염 그런 식으로 몇 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의 부위나 통증의 양상이나 통증의 강도를 보면 대략적으로 어떤 질환인지 알고 그것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피부에 일어나는 통증은 어떤 통증의 위치랑 통증의 강도랑 그 상처가 거의 일치합니다. 크게 시뻘겋게 보름이 나게 상처가 있으면 그 부분이 심하게 아픕니다. 하지만 식도나 위, 췌장 같은 경우는 내부 장기에 같은 경우는 위치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배가 아픈 것 같은데 심장에서 아픈 게 배를 통해서 아플 수도 있고, 또 위궤양이 심해서 천공이 일어나기 직전이라도 통증을 전혀 못 느끼시는 분도 있고, 위는 살짝 발적만 되어 있는데 위산이 나올 때마다 엄청나게 심하게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의 위치가 그 통증의 위치에서 있는 기관과 차이가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뭐 흔히 하는 많이 하는 질문이지만 별로 저희가 저거 하는 게 아닌데 저런 질문이 있네요. "위 내시경 받는 날 저녁에 술 약속이 있어서 술을 조금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되냐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 그러니까 위 내시경을 받게 되면 조직 검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위가 공복 상태에 이제 내시경을 또
장을 부풀려 가면서 내시경을 하면 위 기능이 좀 민감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녁에 술을 마시게 되면 대부분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조직 검사하거나 그런 상처가 좀 악화될 수도 있고, 위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음식물이 많이 들어가면 위가 그거를 해결을 못하고 어 토를 하거나 병렬을 일으키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위 내시경 받는 날 조직 검사도 안 했고 별 문제가 없었고 맥주 한두 잔 하면 크게 문제가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조직 검사를 했거나 뭐 시술을 한 경우는 재출혈 위험이나 그런 것도 있고 위 기능이 좀 안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날은 가볍게 식사를 하거나 죽 드시고 그다음 날쯤 술 약속을 잡고, 술 약속을 잡아도 적게 마시는 게 좋습니다. 질환이라는 게 언제 생길지 모르고 악화 요인이 분명히 있는데 술 약속이 엄청 진짜 뭐 회사의 명운을 가르는 그런 게 아니면 어 건강 검진하려고 내시경 받고 또 술 드시고 하셔서 건강을 크게 잃는 어리석음은 어 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캘리포니아 분 질문이 있는데요. CA 수치가 7이 나올 때가 있어서 내시경이나 복부 CT를 찍어 보는데 정상으로 나옵니다. CA 수치를 올릴 수 있는 증상이 있을까요? 무조건 CT를 찍어 볼까요? 하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암에 대한 걱정이 많다 보니까 대장암, 뭐 위암, 폐암, 췌장암, 난소암 같은 거를 진단할 수 있는 혈액 수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한 방울의 피로 여러 가지 암을 진단할 수 있다, 그렇게 홍보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근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암이 심하게 전신을 퍼져 있거나 굉장히 지수가 높은 암에서 이런 수치가 높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작은 암 같은 경우 이 수치가 거의 정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혈액으로 하는 피 수치 같은 경우에는 수술 전에 그 암에 해당하는 혈액 수치가 매우 높고 수술을 하고 났더니 그 수치가 거의 정상이 되었는데, 매번 내시경이나 CT를 통해서 암이 재발하기를 보기는 좀 힘들어서 그 암 수치를 추적 검사했더니 갑자기 확 올랐다, 그런 경우는 그 수치 오른 게 굉장히 암이 재발할 확률이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런 과거력이 없는 사람에서 건강하신 분이 암 수치를 했을 때 정상의 10배, 20배 높은 건 의미가 있지만 정상보다 약간 높은 경우는 대부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담배를 피거나 염증 수치가 좀 높으신 분들은 면역 반응의 교차 반응으로 7, 6 그 정도 오르는 수는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CA 수치가 7 정도 조금 올랐다 했는데 50세가 넘고 대장 내시경이나 뭐 CT를 뭐 최근 4-5년 이상 안 했다 하면 겸사겸사 내시경을 하실 수도 있지만, 대장암 검사를 꾸준히 하시고 내시경도 한지 1-2 년도 안 됐는데 CA 수치가 7 정도 올랐다고 해서 다시 대장 검사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연을 하고 또 염증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환경을 피하고 그냥 검진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권희 분이 이제 질문하셨는데요. 저는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배가 아프더라고요. 증상 중에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배가 아픈 사람이 저만 있나요? 어 안 차가운 음식 먹은 분도 배가 아픈 분이 있나요? 그런 걸 얘기하셨는데요. 예, 건강하신 장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차가운 음식이 들어오나 매운 음식이 들어오나 기름기가 있는 음식이 들어오나 음 장에서 충분히 그 음식을 머무른 다음에 소화 요소를 단계적으로 분비하고 장이 그 음식을 섞고 쪼개고 하면서 차근차근 다 소화를 시키고 대장에서 수분을 흡수시킨 다음에
바나나 같이 괜찮은 변을 내보내게 됩니다. 근데 장이 민감하신 분은 굉장히 차가운 음식이 들어왔을 때 소화 효소도 활성화되지 않고 그런 어떤 자극 때문에 '아이고 내가 이거 다 소화시키려면 너무 힘들어.' 그렇게 판단하고 장을 움직여서 복통을 일으키고 어 더 심하면 설사를 일으킵니다. 사람에 따라서 차가운 음식에 대해서 반응하신 분도 있고 매운 음식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분도 있고 또 기름진 음식에 의해서 반응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그런 거 먹어도 괜찮다가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같이 먹는 사람이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거나 급하게 먹으면 또 그것에 반응해서 배가 아프거나 좀 더 심하면 설사를 하게 됩니다. 따뜻한 음식은 일반적으로 자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서 더 배가 악화되신 분은 드뭅니다. 하지만 너무 뜨거운 음식, 차 그런 거를 즐겨 먹을 때는 배가 아픈 그런 증상보다는 그 뜨거운 음식이 자극되는 식도 거기가 만성적인 자극이 와서 식도암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식도암도 보면 그 중국이나 동양에서는 뜨거운 물, 뜨거운 국, 뜨거운 차를 많이 마시다 보니까 그 자극이 입에서 가까운 식도에 계속적으로 오게 돼서 이 식도 위쪽에 암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그런 뜨거운 차를 많이 마시지 않고 약간 비만하면서 기름기 있는 거를 많이 먹다 보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위산이 계속 식도로 넘어오게 되죠. 그렇다면 뜨거운 물이 뜨거운 차가 이 상부 식도를 오랫동안 자극해서 암이 생기듯 위산도 굉장히 자극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부 식도를 작용해서 식도암이 아래쪽에 생깁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아래쪽 식도에 암이 생기고 동양 사람들은 위쪽에 목에서 가까운 쪽에 암이 생깁니다. 그렇듯이 자극적인 거는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반복되면 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도 그 음식이 많이 서구화되면서 이제 위쪽에 식도암 생기는 분보다는 아래쪽에 식도암 생기는 분이 이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날이 좋은 날 님이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람 많은 지하철 같은 데 가면 속이 불편하고 식은땀 날 때가 있는데 이것도 과민성 대장 증후군인가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복통이 3개월 이상 계속 지속되고 대변을 봤을 때 복통이 완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철 같은 데서 속이 불편하고 식은땀이 난다는 것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증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과민성 대장 증후군 있으신 분의 대부분은 신경이 되게 민감하고 위장관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분들이 사람 많은 데 가면 불안감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부교감 신경보다는 교감 신경이 항진되고 또 마음에 불편한 마음에서 또 식은땀이 나고 그러신 분이 많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지하철에서 속이 불편하고 식은땀 나고 하시는 거는 기능성 위장 장애일 확률이 많고 그거 자체는 과민성 장 증후군은 아니지만 과민성 장 증후군을 가지신 분들이 위와 같은 기능성 위장 장애나 불안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맞습니다. 그리고 송하연 씨 질문인데요. 유산균이 장에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떤 기능, 어떤 효능이 있나요? 어떤 사람이 먹어야 좋은 건가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유산균이 장에 좋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 장에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잘 먹으면 과민성 장 증후군이 호전됐다는 논문도 있고 유산균을 전통적으로 많이 먹는 터키나 그런 데서 위암이나 대장암이 준다는 얘기도 있고 또
유산균이 장에 있는 장내 세균을 건강하게 해서 뭐 천식이든 두드러기든 다양한 질환을 예방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산균은 뭐 사람에 따라 차이도 있고 또 몇십만 명을 대상으로 그 어떤 에피데미올로직한 스타디를 했을 때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걸 발견하는 정도지, 우리가 위궤양이 있을 때 위산 억제제를 먹으면 대부분의 환자에서 낫듯이 치료약으로서는 아직은 어떤 확실한 약 성분까지는 기능성 식품으로서는 인정받지만 약으로 쓰기에는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새 한창 연구되는 분야가 장내 세균의 역할입니다. 장과 뇌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고, 뇌가 어떤 신경 신호를 줘서 장을 움직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장내 세균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뇌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장내 세균이 어떤 물질을 분비하냐에 따라서 비만이나 뭐 어떤 과민성 장 증후군이나 그런 것을 일으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맞춤형으로 그 사람의 장내 세균을 유전자적인 분석이나 배양 검사로 분석해서 장내 세균의 다양성이랑 또 비만이나 암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세균의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있나 그런 걸 보고 그 사람한테 맞는 유산균을 제조해서 이제 제공하면서 장내 세균이 좋아질 수 있다, 그런 이론을 갖고 여러 가지 뭐 검사나 상품이 나와 있는데, 일부 사람에게는 뭐 매우 효과가 있지만 많은 사람이 똑같이 이런 절차를 밟아서 유산균 치료를 했을 때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유산균은 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증거는 있지만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강도나 어떻게 도움이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해야 될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유산균을 좀 먹어보고 장에 어떤 변화가 있나를 테스트해서 본인한테 좋으면 드시면 되고, 내가 이것을 확실히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병원에 가거나 그런 장내 미생물을 분석해주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기 장에 있는 유산균을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유산균을 복용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지만, 그 가격대 어떤 그 효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실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를 추천시킬 수 있습니다. 삼청교육대에서 이제 질문하셨는데요. 저는 궤양성 대장염 환자인데 급박변이 너무 심해졌어요. 급박변 대처 방향을 알려주세요. 제가 실수로 바지에 대변을 지린 적도 있어요. 급박변이라 하면 대변이 마려운데 대변을 참지 못하고 이제 화장실을 가야 되는 것을 이제 급박변이라고 합니다. 급박변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흔한 원인은 사실은 설사겠죠. 건강하신 분들도 설사가 나고 변이 너무 묽어지고 장 운동이 너무 활발해지면 변을 참을 수가 없겠죠. 그런 식으로 설사가 악화되면 급박변이 생길 수 있고, 또 하나는 관략근이 약해서 어떤 변이나 설사를 막을 수 있는 어떤 힘이 떨어져도 급박변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직장 쪽에 염증이 있으면 계속 장에서는 그것을 염증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있다, 대변이 있다 이렇게 인식하면서 계속 화장실을 가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 다른데 궤양성 대장염 환자는 대표적인 증상이 혈변, 복통, 설사입니다. 그래서 궤양성 대장염을 잘 치료를 해서 관해 상태가 되면 설사 횟수가 줄기 때문에 급박변도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궤양성 대장염을 잘 치료하는 게 하나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궤양성 대장염 있으신 분들은
어 관해기가 온다 하더라도 뭐 대장 쪽에 점막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 설사를 계속할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다른 사람보다 이제 설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해가 오고 궤양성 대장염을 잘 치료하신 분이라면 내가 음식을 먹었을 때 설사를 일으키거나 급박변을 일으키는 음식이 뭔지 파악해서 그 음식을 조금씩 자주 먹거나 피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나이나 성별이 나오진 않았지만 여성분이고 출산을 하신 분이면 어 관략근을 조금 훈련시켜서 국박변을 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그 관략근을 훈련시키는 케겔 운동이나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런 거는 비디오나 이제 산부인과 선생님이 잘 알고 있는데 요새는 영상으로도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함으로써 관략근을 훈련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미르시아 분의 질문입니다. 저는 산도 크라운 비슷한 과자를 먹거나 인터넷에서 파는 생수를 먹으면 배가 살살 아프고 소리가 커요. 가스도 차고 설사를 하면 배가 나아지는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일단 과자 같은 경우는 밀가루고 다양한 첨가제가 들어있고 그 안에 또 크림이나 그런 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건강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과민성 장 증후군이나 장이 민감하신 분들은 그런 것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장에 가스도 많이 나고 또 소화하기가 힘들게 되면 장은 '아 나는 이거 소화하느라고 너무 고생 안 할래. 밀어 버릴래.' 하면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배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통도 있고 소리가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이 민감하신 분이 과자류, 특히 이제 크림이나 그런 게 많이 들은 과자를 먹고 가스 차고 배 아프고 설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 본인한테 맞지 않는 음식입니다. 우리가 뭐 땅콩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땅콩 있는 걸 먹지 말아야 되고, 뭐 그렇듯이 꽃가루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꽃가루를 피하듯이 일반 사람이 다 먹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장이 자기 자신의 장에 맞지 않으신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장 건강이 좀 좋아지고 전체적인 신체가 좋아지면 그런 음식을 먹어도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수 파는 생수라고 그랬는데요. 완전하게 살균된 생수는 먹는다고 뭐 크게 배가 아프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차갑거나 뚜껑을 열고 이제 생수라고 해서 이제 그 정수기를 담아 놓고 하는 것들은 미세하게 세균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건강하고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대장균이나 그런 것에 노출돼서 면역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물을 먹어도 설사를 하거나 배가 안 아프지만 깨끗한 환경에서 그런 균에 노출되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생수를 먹게 되면 또 설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 생각에는 뭐 인터넷에서 파는 생수를 하더라도 뚜껑이 따서 오래 있거나 그런 거 아니면 뭐 상관이 없어서 너무 차게 마신 게 아닌가, 너무 많이 마시지 않았나, 그런 거를 한번 분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 음 시간이 5분 정도 남아서 한 개 정도나 두 개 질문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 수치 ALT가 45가 나왔는데 낮추려면 어떻게 해나요? 였는데요. 간 수치가 45면 정상이 보통 35에서 40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높은 겁니다. 그래서 낮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올랐냐가 중요합니다. 간 수치가 오르는 거는 크게 가장 흔한 거는 체중이 증가하고 지방간이 생겨서 약간 오르시는 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술이나 아니면 뭐 기능성 식품이나 약초나 그런 음식 때문에 간 수치가 좀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B형 간염, C형 간염, A형 같은 바이러스 간염 때문에도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감기나 장염이나 그런 게 와도
그 바이러스나 그런 것 때문에 2차적으로 살짝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 수치가 45 나왔다고 하면 이걸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답을 하기 전에는 왜 간 수치가 올랐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급하게 치료를 할 정도로 높은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게 없다. 그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계속 이 간 수치가 높으면 지방간인지 바이러스성 간염이 있는지 또 단순한 감기나 그런 게 지나면서 살짝 오른 건지 한두 달 정도 금주하시고 기능성 식품, 한약 뭐 그런 거 드시지 마시고 피 검사를 해 봐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면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 계속 높으면 의사랑 상담해서 정확한 원인이 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새벽에 소변 때문에 화장실을 3-4번 가는데 이제 50대 중반 여성이고요. 비뇨기과가 가는 게 맞나요? 그렇게 여쭤보셨는데 어 어 그거는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이제 소변을 3-4번 간다는 거는 크게 보면 방광염이 있어서 방광이 자극이 돼서 소변을 보러 가는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과민성 장 증후군처럼 방광도 과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새벽에는 소변 생성도 좀 늘기도 하고 다른 일상에 자극이 없다 보니까 소변이 방광에 차는 거를 민감하게 느껴서 이제 소변을 많이 늘 수도 있고 또 일부 사람은 저녁 때 물을 많이 먹거나 식사를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 생각에는 저녁에 음식 먹는 거나 그런 걸 쪼금 줄여 보시고 또 새벽뿐만 아니라 낮에도 소변을 자주 보시면 가까운 내과나 그런 보건소에서 소변 검사해서 소변에서 균이 나오면 간단하게 항생제 한 5일 먹으면서 방광염 치료를 하시면 되고요. 소변에서 균이 안 나오면 고거는 과민성 방광이나 다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비뇨기과를 찾아가서 어떤 소변 검사나 잔뇨 검사, 방광 기능 검사 같은 걸 해서 치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오늘은 저희가 통증을 일으키는 기전과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을 때 본인이 기대하는 결과와 다른 게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또 의사 선생님들도 어떤 암이나 꼭 보는 데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이 사람이 어떤 기능성 장질환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잘 얘기한다면 환자분들이 자기 병을 더 잘 이해하고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좀 원론적이고 어떤 기본적인 어떤 강의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도 다 됐고 해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